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배당락일이었던 오늘 그 영향은 미미했지만 2012년 새해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유로존 부실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몰려있는 데다 기업들은 이익 전망치를 낮추고 또 북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서인지 코스피 지수는 오늘까지 사흘째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9% 하락해서 1825.1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대박플러스에서는 그래서 2011년 가장 큰 화두였다고 할 수 있는 유로존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까지 전반적인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2012년도 전망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야디오 2011 신년 증시를 준비하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글로벌 이슈를 정말 쉬우면서도 또 깊이 있게 분석해 주셨던 동양종금증권의 김동국 대리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해가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라고 합니다. 2012년 글로벌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양증권 김동공입니다. 오늘이 2011년을 좀 정리하고 이제 2012년 시장을 이제 좀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로 했는데요. 아마 2011년 여러분들 모두 다 조금 힘드신 해를 좀 많이 보내셨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또 추운 겨울이고 지금 밖에 제가 오다 보니까 눈비가 막 섞여서 오고 있는 이제 추운 겨울인데 어차피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새벽이 오고 그리고 길흉화복이라 그러잖아요. 길이 있으면 흉이 있고 화가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주식은 빠지면 올라오고 올라오면 빠집니다. 그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1년 좀 어려운 시장 좀 겪었지만 2012년에는 아주 그렇게 낙담할 만한 오히려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도 솔직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7월 달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좀 드리던 말씀 중 하나가 장기로 보면 나쁘진 않다. 근데 계속 지금 단기적으로 좀 계속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게 어느덧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좀 오게 되는 그런 국면이 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은 더 지나야겠지만은 분명 이 밤은 이제 새벽에 다가오고 있고 거의 끝바지에 다다랐다라고 일단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근거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좀 오늘 여기서 좀 이 자리에서 좀 여러 차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근거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목 역시 이제 해가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2011년 시장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고 일단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올해 초에는 증시가 좀 괜찮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2000포인트도 넘어가면서 일단 좀 괜찮은 흐름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중동 쪽에서 이제 카다피에 관련된 이야기 들으면서 갑자기 유가가 막 치솟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들이 갑자기 좀 많이 우려가 심화되면서 좀 증시가 좀 하락으로 이끌었었습니다. 하락으로 이끌다가 갑자기 그 어느 정도 그 위험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희석이 되면서 2230을 찍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세계에서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승인 문제가 어느 정도 걸렸었죠. 그러면서 이 미국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디폴트 우려까지도 들면서 증시가 답보 상태를 계속해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보 상태를 계속 가던 증시가 미국 부채 한도가 채무 한도가 상향 승인이 되면서부터 하루 이틀 이후 갑작스런 하락을 하게 됐었죠. 이 하락하게 된 이유를 좀 살펴본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존의 유럽 정상들이 이제 그리스 채권 문제 없다, 디폴트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그리스 채권들을 주워 담았었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이때 당시에 유럽의 정상들이 그리스 헤어컷 비중을 결정을 해야겠다. 그리스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증시가 빠지게 됩니다. 한번 빠져서 안정을 찾는가 하면서 바닥을 타진하던 증시가
갑작스럽게 또 헤어컷 비율을 더 50%까지 올린다는 소리에 1644포인트까지 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보였고, 그 이후 어느 정도 회복세를 갖고 지금 완만하게 지금 이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7월 달부터 방송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유럽 얘기들이 한 90% 정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유럽 얘기가 가장 주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서 최근 들어가지고는 북한발 이슈까지 같이 터졌죠. 갑작스럽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부터 증시가 갑자기 또 한번 출렁을 거렸고, 어제는 심지어 이제 5분 정도 만에 한 40포인트까지 만약 하락으로 좀 이끌었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 그 5분 동안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증권사 메신저에서는 김정은 사망설까지 돌았었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군대들이 북한에 전진 배치될 주둔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왔고, 휴전선에 북한군 5개 사단이 갑자기 밀려왔다 라는 얘기까지도 막 들면서 시장 갑자기 좀 패닉으로 좀 이끌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잠깐 좀 짚고 한번 넘어가는 그런 시장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일단 한번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표가 제가 사실은 연평도 포격 나왔을 때 당시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들이 과거에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반응을 했는지를 일단 제가 조금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99년 1차 연평해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차트가 이제 워낙 이제 제가 좀 크게 그려놔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보신다면 1차 연평해전이 있은 이후에 주가는 갑자기 급반등을 나오고 좀 빠지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차 연평해전은 그때는 주가의 바닥을 잡아주는 역할을 오히려 했었고요. 2차 연평해전, 유일하게 북한발 이슈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하락으로 이끌었던 그런 요소입니다.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계속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연평해전 당시에는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2003년에는 이제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보도가 1월부터 3월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1월 달 당시에는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까지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날 북한 NPT 탈퇴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가 2월 달에 나왔고, 3월 달에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보도가 또 한 번 나오면서 주가는 바닥을 찍었었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미군이 북한 핵 보유를 하고 있다는 추정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 기간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2달 정도 됩니다. 2달 정도 주가를 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때까지 흐름만 보신다 그러더라도 북한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주가의 바닥을 잡는 역할을 했다는 걸 지금 인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보신다 그러면 2005년 4월 25일 북한 핵실험 준비 가능성 보도가 나왔을 때 바로 하락하던 증시에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더 추가 하락을 이끈 이후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바로 상승을 이끌었었고요.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발사 역시 상승. 그리고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 강행. 이때는 장중 조정에 그치면서 바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5일 북한 핵실험 보도. 이때 당시에도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3개월 기간 조정, 박스권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그 시발점 역할을 했었던 거. 그 정도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이때 역시도 주가는 상승을 했었고, 상승 이후 조정받고 나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연평도 포격이었었죠. 사실 제가 이때는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북한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런 논리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때마다 오히려 주식을 받는 정도 역할을 했었는데, 연평도 포격 때문에 솔직히 제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군의 싸움이었고 미사일을 발사할 거란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상 그걸 우리나라에 쏘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코리안 리스크의 재부각 정도에서만 시장을 이제 좀 교란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연평도 포격 때는 민간인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민가에다가 폭격을 했었고요. 이것은 북한 코리안 리스크가 최고조로 이끌었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엔 고민을 했었지만 사실상 이때의 단계도 지금 결국 2200을 돌파하기 직전에 그런 뭐랄까 장중 조정, 거의 한 일주일 이내에서 조정이 멈췄는데 그때 흐름을 만들어냈었죠. 제가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김정일 사망 사건은 연평도 포격보다는 훨씬 더 낮은 재료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제가 좀 비공식적인 채널로 그냥 아름아름해서 어떻게 북한 학과 교수님을 한 분 알아가지고 이제 좀 여쭤봤는데, 김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까지 좀 유지가 될 것 같으냐, 그리고
김정은 체제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시냐라는 말씀을 제가 좀 여쭤봤을 때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김정일 사망 전에 이미 김정은 반대파들은 이미 다 숙청을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정도만 김정은 체제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확신을 가져도 좋다. 김정은 체제 앞으로 계속 간다라는 거에 대한 3개월 정도만 유지가 되면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뉴스나던가 이런 걸 보신다 그러면은 김정은 체제가 좀 빠르게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이 일단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연평도 포격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크게 뭐 나쁜 이슈는 아니다라고 한번 보셔도 되시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호 여사랑 현정은 회장 방북을, 그러니까 조문을 갔었죠. 조문을 가서 이제 조문을 할 때 김정은 또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얘기 자체가 뭐냐면은 일단 김정은은 일단 그렇게 아주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그렇게 강경하게 할 의사는 지금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정일이 처음에 국방위원장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맨 처음 지도자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나는 선군이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를 좀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원조를 받아와가지고 국민한테 식량을 풀었었죠. 김정은 역시도 이번에 꼭 무리한 수를 두진 않을 것으로 좀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정은 회장을 만난 것도 그렇고 이호 여사를 만난 것도 거기에 대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북한에서 뭐 핵실험이라던가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카드지 첫 번째 카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일단 저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발 이슈는 증시가 바닥을 잡는데 좀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줬던 그런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최악의 국면으로 봤을 경우에 일단은 한 최악으로 갔을 땐 두 달 정도 좀 조정기를 갖췄던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바로 긍정적인 이슈로 돌아서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달 정도는 일단 약간 좀 힘들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럽발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도 일단 한 두 달 정도 어느 정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좀 보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유럽 얘기로 넘어가서 최근 들에 보시면 신평사들이 독일을 좀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조금 많이 보였었죠.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유로존 국가들에 대해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단계 검토까지 일단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하나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지금 두 단계 하향 검토를 한다 해서 증시를 밀어낸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한 단계 정도만 하향 종전한다면 오히려 이건 증시의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만약에 혹여라도 신평사들이 유로존 국가들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정도만 만약 하향을 시킨다 그러면은 일단 그렇게 뭐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시다. 두 단계면은 조금 위험할 수는 조금 한번 시장 변동성 크게 만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한 단계 하향은 오히려 좀 호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한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각 신평사들이 했던 말들을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S&P의 한 연구원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은행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충격이 가해졌을 때, 독일 은행에 새로운 충격이 가해졌을 때 유럽 각 국가는 상황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런 멘트도 하나 덧붙였습니다. 독일에 경고를 하기 위한 하향 조정 의견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독일이 너네들이 지금 계속 유럽 국가들 안 도와주고 있다 보면은 유럽 다른 나라들이 안 좋아졌을 땐 결국 니네들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라 라는 식의 코멘트를 그냥 달았었고요. 무디스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존의 응집력은 위협받고 있으며 유로존 당국이 직면한 제약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 한번 그냥 무디스가 무난하게 일단 얘기하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피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ECB가 나설 수밖에 없다. 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돌아올 텐데요. ECB가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뒤에 가면 조금 중요해집니다. 일단 ECB를 좀 걸고 넘어갔다라는 점 한번 기억만 해두시고요. ECB에 대한 재정 위기에 대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화벽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신평사들이 독일에 대해 유로존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살펴본다 그러면, 독일에 대한 경고, 그리고 유로존 와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ECB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일단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독일에 대한 압박을 했지만 독일이 뭔가 하나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전까지는 무조건 우리 손해보는 짓 안 한다, 무조건 못한다,
우리 아내 메르켈 총리 의중이 참 어떤 생각인가 들 정도로 너무 안 돼만을 반복을 했었는데 신재정 협약이라는 걸 일단 하나 들고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 우리 유럽 문제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 신재정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결국은 규제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됩니다. 재정적자 규제입니다. 재정적자 국내 총생산이 GDP의 3%, 누적 채무 60% 넘으면 자동 제재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문구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우량하다는 독일조차도 이 조건 충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은 조정이 돼야 되고요.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된 줄다리기, 당장 해결될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여기 뭐 다른 것들은 다 감독 강화, 규제인데 여기는 유로화 안정기구 ESM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ESM이란 기구 자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본래는 지금 유지되고 있는 EFSF를 대체하기 위한 기구였습니다. 하지만 EFSF를 없애지 않고 ESM을 조기 출범을 시킴을 내 가지고 EFSF와 ESM의 그러니까 공동 안전망을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ESM이 7월 달에 출범을 합니다. 7월 달에 출범하는 게 왜 위험한지는 역시나 뒤에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유로존 지원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통화기금에 2천억 유로 정도 출연을 할 것이고 유로존 국가에 1,500억 유로, 비유로존 국가에 한 500억 유로 정도 지원을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한다 그러더니 아직까지도 강간무소식입니다. 결국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 아마 2월 달까지 가야 될 근거성이 조금 있는데 일단 결국 무엇이냐면 재정적자 규제는 당장 계속적인 협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ESM 7월 달 가야지 일단 발족을 한다. 유로존 지원, 그러니까 IMF 지원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아직까지 두채 들어가는 게 없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느냐? 이 신재정 협약은 중장기적인 플랜에 있어서 이미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 도래하는 국채 만기들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전된 통합은 이끌어냈습니다. EU가 회원국 예산을 전체 다 점검을 할 것이고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예산안을 사전에 심사를 할 것이고 회원국은 국제 발행 계획을 사전에 제출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년 3월 이전 실시를 예정을 하고 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적자 규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는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년 3월도 일단은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큰 문제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번 신재정협약에서 뭐 다른 나라들 뭐 대부분국에 찬성을 했고 일부 6개국 정도는 이제 비유로존의 6개국 정도는 일단 좀 각 나라 의회에서 통과를 한번 지켜보겠다는데 영국은 무조건 반대를 했죠.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EU에서 예산이랑 이런 걸 다 건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 자체가 독일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동의한 겁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찬성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을 배제하고 나서라도 일단 할 여지는 좀 있는데 다만 조금 훗날 얘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독일의 유로존 채권 반대, 유로 채권 발행을 반대한다는 얘기 했는데 이건 역시 이제 좀 독일에서 좀 손해를 봐야 될 부분인데 손해를 안 보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고 독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채권 금리가 이제 7%를 넘어섰습니다. 독일 채권 금리 지금 2%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이 두 나라 경제 규모가 일단 똑같다는 가정을 해서 단순하게 좀 눈에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합치면 9%죠. 그리고 9% 나누기 1을 해버리면 4.5%짜리 유로존 채권을 발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탈리아 입장에서 7%에 갖다 쓰던 금리 4.5%에다 갖다 쓰면은 아주 좋죠. 아주 좋지만 독일 입장에선 2%에 갖다 쓰던 금리 4.5%에 갖다 써라. 이러면은 독일 입장에선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자체는 독일이 양보를 해야 되지만 무언가 진짜 심각하기 전에는 일단 좀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향후 유로존 문제는 ECB가 좀
ECB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는 가장 기대했던 것 중 하나가 ECB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해주는 걸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안건에도 오르진 않았었죠. 12월 EU 정상회담 때 그것들이 아마 좀 앞으로 향후 시장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EU에 대해서 일단 좀 하나씩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이스트너 재무장관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가이스트너 재무장관이 12월 달에 유럽을 순방을 했죠. 그러면서 독일의 쇼이블레 재무장관과 6일 날에 이제 회동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럽에 왔다. 결국은 독일이랑 프랑스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독일에서 가장 좀 하고 싶어하던 재정 통합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좋은 거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지금 당장 니네들 발등에 불을 꺼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치가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이 됩니다. ECB는 위기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까 이제 그러니까 신평사 피치에서 이제 독일의 그러니까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를 하면서 ECB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 제가 말씀드렸죠. 가이트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CB 역할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하나 이상한 점을, 그러니까 제 소설을 하나 쓰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제가 좀 한번 드렸었을 거예요. 세계 글로벌에는 한 특정 금융자본들이 세계 경제를 좀 쥐락펴락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논리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믿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시간이 되면 한번 좀 다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부를 조금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버트 루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회장이고요. 클린턴 정부 시절에 재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티모시 가이트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클린턴 당시에 재무차관을 지냈고 지금 현재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이때 당시 클린턴 정부 재무장관에 루빈 교수가 있을 때 티모시 가이트너를 재무차관에 추천한 사람이 루빈 교수입니다. 골드만삭스랑 일단 연계가 돼 있다. 라는 거 일단 좀 하나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마리오 2명으로 가겠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지금 골드만삭스 국제 담당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지금 골드만삭스 국제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일단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두 명의 골드만삭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ECB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ECB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이스너라는 사람은 지금 ECB의 역할을 지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또한 골드만삭스에 일단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루빈이 이제 가이스너를 청구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이제 그 골드만삭스 사람으로 좀 볼 수 있느냐라는 논리에 대해서 조금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그 국제 금융자본 중에 일부는 이제 미국 연방은행들에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그 연방은행 총재라고 있다는 이야기는 국제 그 특정 금융자본에 어느 정도 일단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 골드만삭스가 연계돼 있고 결국 이 골드만삭스 연계돼 있는 사람들이 ECB에다 지금 관여를 하고 그 ECB의 역할을 좀 중요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 총재 역시 지금 ECB 총재고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같은 경우는 ECB 총재한테 지금 현재 이탈리아 국채 좀 매입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은 향후 유럽 문제는 ECB가 좀 키를 쥐고 있을 것이고 ECB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우리는 조금 주의 깊게 그리고 어떤 뉴스보다 좀 심각하게 봐야 되고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다 그러면은 이 ECB 관련된 이슈들 나왔을 때 조금 많이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떤 유럽 관련 해법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유럽 부채가 있습니다. 유럽 부채에 대해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데 필요한 돈은 약 한 2조 유로 정도라고 일단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마련된 자금들, 그러니까 마련되진 않았죠. 엄밀하게 따지면 마련이 거의 확정된 자금들에 대해서 일단 한번 좀 살펴볼게요. EFSF 자금 4,400억 유로입니다. ESM 자금 5천억 유로입니다. IMF 자금 2천억 유로입니다. 다 한다 그러면 대충 한 1조 유로 조금 넘게 일단 조금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ESM 7월 달부터 쓸 수 있습니다. IMF 자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겠다고 얘기만 해놓은 거예요. 이 만들겠다는 얘기 나오기 전까지 기존이랑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4,400억 유로. 4,400억 유로. 기존이랑 몇 달 전이랑 지금 발전된 거는 지금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돼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시장 아직까지 머리 아픈 시장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머리 아픈 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논리는 이겁니다. 제가 이 대박 플러스 코너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 제일 많이 갖고 나온 표입니다. 제일 많이 갖고 나온 표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표입니다. 이 표를 이렇게 한번 좀 보신다 그러면은 2011년 1월 11월, 2011년 12월, 2012년 1월 지금 국채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피그스 국가로 대변되는 국가들의 국채 만기는 지금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2년 2월이 가면서부터 조금 문제가 커지죠. 이거 얼마 정도 되는 규모냐 이렇게 딱 봤을 때 요 기점으로 일단 400억 유로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있거든요. 요 3달 동안 모아야 되는 자금이 1,200억 유로입니다. 근데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 1월 달에 1월 말입니다. 거의 2월 가까운 1월 30일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EU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그리고 2월 달에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월 말에 EU 정상회담 얘기 나오면서 ESM을 뭐 조기에 조금 더 일정을 앞당기든가 아니면 EFSB 레버리지안이 나오든가 이런 논의가 여기서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2010년 2월 달에 IMF 출연되는 금액들 그러니까 유럽 외국가들이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2월 달에 한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1월, 2월 아주 극심한 혼조세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나온 걸로만 일단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내년 1월, 2월 증시 아직까지 좀 그렇게 좀 쉽게 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이 큰 산, 이 채권 만기 도래 규모 이 큰 산을 일단은 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만 넘어가고 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이 큰 산만 넘어가고 나면 5월달 만기 별거 아닙니다. 6월달 만기 별거 아닙니다. 7월달에 ESM에서 5천억 유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가 가장 큰 문제다. 여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가 향후 1월, 2월의 큰 변수입니다. 이 변수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2000포인트 구경을 하느냐, 구경을 못 하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전 한 달 전이라 그랬을 경우는 이거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왜 남냐면은 독일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독일 입장에서 이제 뭔가 좀 입장을 좀 바꾸고 있고 갑작스럽게 아직까지 중장기 플랜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뭔가 좋은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설마 나쁜 얘기 나오겠느냐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자체가 나쁜 얘기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흔들어대는 그런 증시 분명히 그렇게밖에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여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증시 긍정적인 전망은 일단 좀 무리다라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뒤에 차트 띄워놓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 만약에 제대로 못 넘어간다 그러면 1644까지 다시 한번 테스트가 나가게 될 거고요. 일단 요거 이제 좀 2월 달만 잘 넘어간다 그러면은 일단 다시 한번 2000포인트 구경하러 가는 그런 일단은 구경 정도로 해서 가는 시장 흐름으로 일단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2월 달에 이제 G20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IMF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IMF 그러니까 유로존 외국가에 속해 있는 IMF 국가들에 한해서 유로존을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2월 달에 다뤄지겠죠. 근데 다뤄질 때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좀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일단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미국이 지금 그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구조가 뭐냐면 IMF에 추가로 출자를 해가지고 추가로 출자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유럽을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 출자를 하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이 출자를 해버리면 미국의 발언권이 낮아집니다. IMF에 출자한 비율은 IMF에 대한 발언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어떤 식의 영향을, 그러니까 요거를 미국이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좀 계속적인 IMF의 지원에 대한 거는 일단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지금 중국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IMF의 특별인출권, 제3회 화폐라고 하는 특별인출권에 대한 편입.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마 G20 정상회담 전부터 아마 좀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거기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증시 조금 더 레벨업 시켜서 한번 보자.
정도의 생각을 일단 한번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산 이제 유럽은 넘어왔습니다. 가장 시간을 많이 해야 되는 유럽은 넘어왔고, 이제 나머지 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을 경우에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들이 이제 좀 섞이면서 미국의 소비가 이제 좀 살아나는 시즌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러면서 미국의 QE1과 QE2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망가졌던 소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상. 근데 거기서 그렇게 경제, 부양 정책을 쓰면서 못 살렸던 소비와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표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의 경기 선행 동행 지수입니다. 동행 지수는 아직까지는 좀 플랫하게 그냥 평평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하던 게 갑자기 좀 턴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어느 정도 미국의 경기 선행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고용이 지금 좀 먼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 모양을 보신다 그러면은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절대 취업자 수입니다. 취업자 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파란색 그래프도 지금 아주 완만하긴 하지만은 기조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취업자 수가 그러니까 증감수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좀 소폭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크게 의미는 없겠죠. 근데 증가하는 수 자체가 낮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취업자 수도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럼 미국의 고용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한번 봐도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냥 실업률, 단순한 실업률 지표를 본다 그러더라도 실업률이 지금 점차적으로 하락을 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를 평가할 수 있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지금 바닥을 찍고 어느 순간 좀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 대한 거 일단 어느 정도 좀 안심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소비 고용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주택입니다. 부동산입니다. 경제 위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잘 해결하면서 나오는 이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소비와 고용으로 나타나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하신다 그러면 2007년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브프라임이란 것이 결국은 부동산 문제였다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 사는데 50%, 끼케야 50%밖에 대출 안 해주지만 미국은 10억짜리 집 사는데 1억만 있으면 9억 대출해줘서 삽니다.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조금만 못 갚아버리면 그러니까 집을 경매로 떠넘겨버리면은 은행들이 회수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경매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그런 시점이 나오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는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매매입니다. 매매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어느 정도 부동산을 살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흐름 자체는 일단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미국이 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란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좀 드렸었죠. 긴 흐름입니다. 일단은 조금 짧게 당장 내년 한 1, 2, 3월 달 정도로 한번 보신다 그랬을 경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의 분기별 EPS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 파란색 그래프 보시면은 이렇게 불쑥 솟아 올라 있는 것도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그래프보다 좀 전체로 좀 솟아 올라와 있거든요. 솟아 올라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이제 소비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중 특히 뭐 에너지 쪽 이렇게 좀 많이 살아난 것 같고 전망치가 좀 좋아 보이는 것이 일단 좀 IT 정도 이렇게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 금융도 조금 일단 좋아는 보이네요. 그럼 여기 있는 업종들 일단 좀 관심을 좀 둬야 되겠죠. 하지만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2012년 1분기, 2분기는 그렇게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 앞으로도 좋겠느냐?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일단 좀 최대한의 변곡점이라는 거. 사실 제가 지금 2012년 증시를 이제 예측을 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명을 받고 이 자리에 좀 섰는데 사실상 이거 2월달 못 넘어가고 2월달, 3월달 제대로 못 넘어가는 거 확인하기 전에 2012년 증시를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넘어가는 거 확인하시고 그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2000포인트 구경이고 못하면 다시 1600입니다. 그 흐름 정도 그 흐름으로 일단 본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데 다만 제가 예측하는 거는 좀 좋게 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죠. 대선이 하나 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입니다. 이 40%대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이제 시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 돼야 됩니까 생각하시는 사람들 비중이 정확히 또 40%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가 무엇이니, 좀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 공화당에 있는 어떤 후보를 갖다 놔도 오바마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 지금 오바마 입장에서는 좀 뭔가 카드만 잘 쓴다 그러면 재선이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윤곽이 좀 드러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할 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죠. 재선한 1년가량 앞둔 시점에서의 지지율이 40%대였습니다. 경제정책, 경제성장 조금만 잘 썼다는 이유 하나로 재선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국에서의 경제대통령 이미지는 클린턴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가 경기 부양책을 내놨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직전까지 한번 무언가 이슈를 끌어내면서 증시를 좀 상승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2012년 런던 올림픽 하나 있습니다. 올림픽 쯤에는 아마 좀 그때는 상승에 대해서 일단 좀 어느 정도 좀 움직임 좀 잡힐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일단 좀 간단하게 일단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긴축 완화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이 긴축 완화를 시작했다는 건 세계 경기에서 가장 큰 소비지가 긴축 완화를 시작을 했다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표를 일단 좀 보신다 그러면 긴축 완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가가 최근 들어서 꺾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가가 꺾이다 보니까 일단 증시가 어느 정도 좀 돌아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그러니까 증시가 어느 정도 돌아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물가 꺾이니까 긴축 완화 정책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평가를 이제 하면서 긴축 완화 정책 쓴 건데,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물가도 물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입니다. 통화 정책을 썼을 경우, 시중에 돈을 풀어버렸을 경우 은행에서 빠져나온 돈이 갈 곳은 중국은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이제 부동산 올라오던 거 생각하면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가격을 이제 잡는 게 중국 정부의 제1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이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좀 아마 쓰긴 힘들 거예요. 쓸 수도 있지만은 아마 사실상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 일단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중국이 이제 재정 정책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긴축 완화 사이클을 타준다 그러면은 일단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이런 경기 확장기 국면, 좀 뭐라 그럴까요? 경기 부양책을 썼을 때 당시에 어떤 업종들이 좋았느냐를 좀 살펴본다 그러면은, 일단 제가 표로 이렇게 좀 크게 나왔었지만은 결국 빨간 표시에 놓은 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냐면 에너지, 소재, 경기 소비재입니다. 그럼 이제 그래 소재 뭐 중국 뭐 올라갈 수 있어. 경기 소비재 뭐 중국 계속 발전한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에너지 지금 유가가 좀 물가가 떨어져가지고 중국이 긴축 완화 정책을 쓴다는데 에너지주 올라간다고 너 지금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유가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온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곡물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이제 제가 2009년, 2010년, 이때 2009년, 2010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0년 당시에 제가 농산물 펀드를 고객님들 상당히 좀 많이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그때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농산물 생산량이 이만큼인데 소비량이 지금 이만큼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러시아에서 산불 터지면서 밀 수출 자체가 꽉 막혀버리면서 생산량이 요 정도 있던 게 완전 반토막 이렇게 딱 나버린 상황이 돼버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올라가고 곡물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가격이 상당히 좀 위험해지는 이런 국면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산량이 이렇고요. 소비량이 이렇습니다. 그럼 곡물은 상승률에서 빠집니다. 근데 글로벌리 역사적으로 기준을 좀 잡았을 때 유가가 오르고 곡물이 만약 떨어진다.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발생한 적 없습니다. 또 유가가 하락하는데 곡물이 올라간다.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막 인플레이션이라 친할 정도로 올라갔던 적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이라도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물가 상승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가가 지금 현재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그러면은 유가가 올라가는 것을 좀 방치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오펙에서는 지금 감산 결정을 이번에 또 했죠. 그러면은 결국은 유가는 계속 상승하다. 그럼 유가 수혜주들 일단 에너지 관련 수혜주들 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좀 주목할 업종 제가 일단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유가 관련주들입니다. 제가 7월 달에 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유가 관련주들 일단 조금 매도하시자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가 관련주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상황이 됐고요. 일단 시간이 일단 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일단 여기 뒤에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조금 요 내용들 좀 함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삼성전자 차트를 일단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 전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땐 지금 삼성전자랑 현대차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스마트폰 1위로 올라섰죠.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 1위로 올라섰고, 지금 계속적인 고점 갱신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죽는데 안 죽는고 삼성전자가 가는데 지수 죽느냐? 아닙니다. 최소한 삼성전자가 가면은 지수는 평탄을 해줍니다. 평균치 해줍니다. 그리고 현대차 움직임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현대차 움직임을 지금 현재 횡보 국면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거를 아주 이제 좀 크게 매크로하게 한번 딱 본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는 지금 잠시만요. 네, 이 흐름을 한번 딱 본다 그랬을 경우 지금 현재는 좀 어느 정도 등락폭이 좀 큰 걸로 좀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 이때 당시에 주가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은 등락폭이 이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때를 한번 확장을 해놓고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당시에 등락폭 여기를 이제 지금 이제 요만큼만 빼놓고 보신다 그러면은 등락폭 지금이랑 똑같은 박스권입니다. 지금 지수가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현대차 이제 자동차들의 주가 성장률이, 주가를 일단 좀 배제를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대차가 20만 원짜리가 30만 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아차 주가 7만 원짜리가 뭐 10만 원, 12만 원 간다 그러면은 갈 수도 있겠네라는 판단하시거든요. 가격에 좀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 현대차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들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이런 매스컴에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장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대차 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은, 과거 주가 흐름에서도 지금 결국 지나고 나니까 지금 결국 박스권 흐름에 갇혀있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거 지수 가면 현대차 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수를 끌고 가는 업종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고 현대차가 간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업종만 간다 그러면 일단 시장은 좀 상당히 좀 크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간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제 쫄병들 같이 가야죠.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게 된 계기는 결국 뭐냐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지금 앞으로 시장의 대세로 바뀐다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피처폰을 만들고 있을 때, 스마트폰 전에 핸드폰을 만들고 있을 때는 글로벌 2위였습니다. 노키아에서 2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 따라잡고 판매량 기준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수요조차 갤럭시 탭이란 걸로 지금 노트북 수요조차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IT 주 중에서 관심을 가진 게 결국 스마트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로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일단 좀 챙겼는데요. LG노텍, 플럭스컴, 인터플렉스, 대덕 GDS, 이수페타시스, 파트론 해가지고 안에 내부에 있는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다라 정도 개념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부 이제 이 액정 관련된 것들 관련해가지고 멜파스, ELK, 디지텍 시스템, 시노펙스, 모린스 요 정도 종목들은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뭐 봤을 때는 일단 계속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매매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주변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이폰과 갤럭시죠. 누가 더 많이 사고 있나, 향후 지날 때 누가 더 많이 사고 있나, 그거 주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계속해서 갤럭시가 많이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더 집중하실 필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릴 거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삼성과의 특허권 분야가 계속해서 좀 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죠. 삼성전자의 좀 희망은 조금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집중할 업종으로 전 건설주를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시에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중동 플랜트 점유율이 약 5.2%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1년 상반기 중동 플랜트 점유율 47.1%입니다. 이렇게 좀 증가하게 했던 계기는 2007년 리먼 브라더스 때 건설사들, 그러니까 글로벌 메이저 건설사들이 일단 좀
어느 정도 사업 규모를 확장을 하는 시점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까지 좀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융위기 그러니까 금융위기 정도 수준의 위기가 또 나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지금 건설주들 지금 또 살아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동발 플랜트에 대해서 일단 좀 한번 딱 잡아본다 그러면 일단 대림산업이요. 2011년 해외 수주 목표 대비 달성률이 110%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엔지는 이미 90.1%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9월 얘기입니다. 9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대림산업 지금 110%, 삼성전자 91%, 이번에 거의 다 채웠겠죠, 이번에. 그러면은 일단 건설주들 중동발 얘기로 생각한다고 해도 일단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 생각해보니까 지금 건설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건설사들 많이 부도났습니다. 사실입니다. 건설 경기 아직까지 최강 경기 안 좋습니다. 그런데 대형 건설사들이 부도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크게 부담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건설주들 주가 바닥을 기고 있죠.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수주 잔고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 이미 거의 해외 수주 같은 거의 최고치를 걷고 있고 아파트 경기에서 이상이 없을 만한 건설사들이다. 그럼 건설주들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하나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석유 관련주들, 유가 상승 관련주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돼서 특히나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건설주들은 이 2012년 증시에서 꼭 한번 관심 가지고 시장을 보셔야 되는 그런 자료가 되실 거라 일단 좀 판단을 하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1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1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12년 행복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아듀 2011 신년 증시를 준비하다 마지막 시간으로 올 한해 증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내년 증시 전망과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내일은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후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